안녕하세요. 현서의 서재 구독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월요일이고요. 날씨는 비록 흐리지만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네. 저번 주에는 제가 이제 출장이 있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업무가 좀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구독자들이 항상 기쁘게 이 제 채널을 들어주기 때문에 오늘도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대로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굉장히 배가 고픈데요.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밥 든든하게 먹었나요? 이번 한 주는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일주일, 4월 달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곧 있으면 5월 달입니다. 벌써 5월 달. 와, 5월 달. 참,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5월 달이라니. 시작한 지 한 해 시작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5월 달이라니 가슴이 정말 몽글거립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을 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소설가로서 인터뷰를 하다 보면 소설가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소설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자질은 말할 나위도 없이 재능이다. 문학적 재능이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소설가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필요한 자질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전제 조건이다. 연료가 전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달릴 수 없다. 그러나 재능의 문제점은 대부분의 경우 그 양이나 질을 그 소유자가 잘 컨트롤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양이 부족하니까 약간 양을 늘려보고 싶다고 생각해도 절약해서 조금씩 꺼내 가능한 오래 쓰려고 해도 그렇게 생각대로는 되지 않는다. 재능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터져나오고 싶을 때 저절로 분출해버리고 나올 만큼 다 나와 고갈되면 그것으로 책 한 권이 끝나는 것이다. 슈베르트나 모차르트 같이 또는 어느 시인이나 록 싱어처럼 풍부한 재능을 단기간에 기세 좋게 소진하고 드라마틱하게 요절해서 아름다운 전설이 되는 삶도 확실히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에게는 별로 참고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네, 독자분에게 제 카톡이 와서 한번 답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운 같냐고 사진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다고 말한 구독자분이 있었는데 덥게 입었네요. 보니까 코트를 입었어요. 여러분은 노출의 허용 범위가 어느 정도예요? 옷 입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몸에 윤곽이 다 드러나 버리거나 음, 아예 안이 좀 비치거나 그러면은 이제 야하다, 조금 과한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막 굳이 막 짧은 치마나 막 이런 것들, 뭐 남자는 뭐 딱 달라붙는 그 레깅스 같은 바지 이런 것, 딱 달라붙는 바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짧은 그 반바지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더라도
긴 바지, 긴 반팔 티라고 긴 티셔츠라고 할지라도 몸에 윤곽이 다 드러나게 되면 그 또한 이제 좀 저는 심의에 걸립니다. 굉장히 유교 사상이 심한가요? 선비죠. 여기 독자분은 마음이 굉장히 여린 분인데 요즘 업무가 참 바쁜가 봅니다. 그래서 혼도 많이 나는 것 같고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 랜섬웨어를 점검하고 있다고 하네요. 야근이 예약됐다고 하네요. 야근은 자연스럽게 회식으로 이어지는데 혹시 회식도 할란가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야근을 많이 하고 있나요? 저는 야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야근이라고 하기에 애매할 정도로 다음날 사무실에서 나가니까 야근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잔 건지 숙박한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업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도.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밥은 그래도 잘 챙겨 먹을 생각입니다. 네, 밥 잘 챙겨 먹고 네, 든든하게 다 먹고 살자고 일하는 건데 밥을 굶을 수는 없잖아요. 설령 일이 많을지라도 먹는 건 잘 먹고 또 운동도 좀 하면서 이게 내 삶이구나라는 걸 이제 좀 받아들이고 그냥 제 시간을 일로 채우고 또 뭐 그 외의 시간을 차곡차곡 잘 쌓도록 해야겠어요. 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일 많단 얘기입니다. 재능 다음으로 소설가에게 중요한 자질이 무엇인가 질문받는다면 주저없이 집중력을 꼽는다. 자신이 지닌 한정된 양의 재능을 필요한 한 곳에 집약해서 쏟아붓는 능력. 그것이 없으면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달성할 수 없다. 그리고 이 힘을 유효하게 쓰면 재능의 부족이나 쏠림 현상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나는 평소 하루에 3시간이나 4시간 아침 나절에 집중해서 일을 한다. 책상에 앉아서 내가 쓰고 있는 일에만 의식을 집중한다. 다른 일은 아무것도 생각하지도 보지도 않는다. 설사 풍부한 재능이 있더라도 아무리 머릿속에 소설적인 아이디어가 충만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지독한 충치의 통증이 계속된다면 그 작가는 아마 아무것도 쓸 수 없지 않을까? 집중력이 격심한 통증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집중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집중력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지속력이다. 하루에 3시간이나 4시간 의식을 집중해서 집필할 수 있었다고 해도 일주일 동안 계속하니 피로에 지쳐버렸다고 해서는 긴 작품을 쓸 수 없다. 반년이나 1년이나 2년간 매일의 집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소설가에게는 적어도 장편 소설을 쓰는 작가에게는 요구된다. 호흡법으로 비유해보면 집중하는 것이 그저 가만히 깊게 숨을 참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숨을 지속한다는 것은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호흡해가는 요령을 터득하는 작업이다. 그 두 가지 호흡의 밸런스가 잡혀있지 않으면 몇 년 동안에 걸쳐 전업 작가로서 소설을 계속 써나가기 어렵다. 호흡을 멈추었다, 이었다 하면 계속할 것. 이와 같은 능력은 고맙게도 재능의 경우와 달라서 트레이닝에 따라 후천적으로 획득할 수도 있고 그 자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도 있다. 매일 책상 앞에 앉아서 의식을 한 곳에 집중하는 훈련을 계속하면 집중력과 지속력은 자연히 몸에 배게 된다. 이것은 앞서 쓴 근육의 훈련 과정과 비슷하다. 매일 쉬지 않고 계속 써 나가며 의식을 집중해 일을 하는 것이 자기라는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정보를 신체 시스템에 계속해서 전하고 확실하게 기억시켜 놓아야 한다. 그리고 조금씩 그 한계치를 끌어올려 간다.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조금씩 그 수치를 살짝 올려간다. 이것은 매일 조깅을 계속함으로써 근육을 강화하고 러너로서의 체형을 만들어가는 것과 같은 종류의 작업이다. 자극하고 지속한다. 또 자극하고 지속한다. 물론 이 작업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만큼의 보답은 있다. 뛰어난 미스터리 작가인 레이먼드 챈들리는 비록 아무것도 쓸 것이 없다고 해도 나는 하루에 몇 시간인가는 반드시 책상 앞에 앉아서 혼자 의식을 집중하곤 한다는 말을 개인적인 편지에서 밝힌 적이 있는데 그가 어떤 의도로 그런 행위를 했는지 나는 잘 이해할 수 있다. 챈들러 씨는 그렇게 함으로써 전업 작가에게 필요한 근력을 열심히 훈련하고 조용히 그 의지를 높여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와 같은 매일의 훈련이 그에게는 불가결한 일이었던 것이다. 장편 소설을 쓴다고 하는 작업은 근본적으로는 육체 노동이라고 나는 인식하고 있다. 글을 쓴다는 것 자체는 두뇌 노동이다. 그러나 한 권의 정리된 책을 완성하는 일은 오히려 육체 노동에 가깝다. 물론 책을 쓰기 위해서 뭔가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거나 빨리 달리거나 높이 뛰거나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작가의 작업을 조용한 지적 서재 노동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 커피잔을 들어 올릴 정도의 힘만 있으면 소설 같은 건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하고 그러나 실제로 해보면 소설을 쓴다는 것이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책상 앞에 앉아 신경을 레이저 광선처럼 한 곳에 집중하고 무의 지평에서 상상력을 발휘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적합한 단어를 일일이 선택해서 전체의 흐름을 있어야 할 위치에 계속 유지시키는 그러한 작업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장기간 동안 필요로 한다. 실제로 몸을 움직이고 있지는 않지만 뼈를 깎는 듯한 노동이 몸 안에서 역동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물을 생각하는 것은 머리다. 그러나 소설가는 이야기라고 하는 의상을 몸에 감싼 채 온몸으로 사고하고 그 작업은 작가에 대해서 육체 능력을 남김없이 쓸 것, 대부분의 경우 혹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능이 풍부한 작가들은 이와 같은 작업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자각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다. 특히 젊은 시절에는 어느 수준을 넘는 재능만 있다면 소설을 계속 써나가는 일이 그다지 어려운 작업은 아니다. 여러 가지 난관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젊다는 것은 온몸에 자연스러운 활력이 충만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중력이나 지속력도 필요하다면 저절로 생긴다. 이쪽에서 굳이 애써 찾을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 젊고 재능이 있다는 것은 등에 날개가 돋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로움과 활달함도 많은 경우 젊음을 잃어감에 따라 차츰 그 자연스러운 기운과 선명성을 잃어간다. 이전에는 가볍게 할 수 있었던 일이 어떤 연령대를 지나면 그만큼 간단하게 할 수 없게 된다. 강속구 투수의 구속이 점점 떨어져 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물론 사람이 성숙해감에 따라 자연스러운 재능의 감퇴를 커버할 수도 있다. 강속구 투수가 어느 시점부터 변화구를 위주로 한 두뇌 피칭으로 전환해 가듯이, 그러나 그러한 것에도 물론 한계가 있다. 거기에는 상실감의 안개와 같은 그늘도 어른거리게 된다. 한편 재능이 별로 풍부하지 않다고 할까? 평범한 작가들은 젊었을 때부터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 근력을 쌓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훈련에 의해서 집중력을 기르고 지속력을 증진시켜 간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자질을 재능의 대용품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견뎌나가는 사이에 자신 속에 감춰져 있던 진짜 재능과 만나기도 한다. 삽을 써서 비지땀을 흘리며 열심히 발밑에 구멍을 파 나가다가 아주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는 비밀의 수맥과 우연히 마주치는 그런 경우다. 이런 경우 정말 행운이라고 부를 만하다. 그러나 그 같은 행운이 가능하게 된 것도 그 근원을 따지면 깊은 구멍을 파 나갈 수 있을 만큼 확실한 근력을 훈련에 의해서 몸에 익혀왔기 때문인 것이다. 만년의 재능을 꽃피운 작가들은 많든 적든 그러한 과정을 거쳐온 것이 아닐까. 물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재능이 고갈되지 않고 작품의 질도 떨어지지 않는 진정한 재능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극소수이긴 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한다. 마음껏 사용해도 마르지 않는 수맥. 그것은 문학에 있어서 참으로 축하할 일이다. 만약 이와 같은 거장들의 존재가 없었다면 문학의 역사는 지금처럼 당당한 위용을 자랑하지 못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든다면 셰익스피어, 발자크, 디킨스. 그러나 거장들은 어디까지나 거장들이다. 그들은 뭐라고 해도 예외적인 신화적인 존재들이다. 거장이 될 수 없는 세상 대부분의 작가들, 많든 적든 재능의 절대량의 부족분을 각자 나름대로 연구하고 노력해서 여러 측면에서 보강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가치 있는 소설을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 써나간다는 것이 불가능해져 버린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에서 자신을 보강해 가느냐 하는 것이 각자 작가의 개성이 되고 특징이 된다. 나 자신에 관해 말한다면 나는 소설 쓰기에 많은 것을 매일 아침 길 위를 달리면서 배워왔다. 자연스럽게, 육체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얼마만큼 어디까지 나 자신을 엄격하게 몰아붙이면 좋을 것인가, 얼마만큼의 휴양이 정당하고 어디서부터가 지나친 휴식이 되는가, 어디까지가 타당한 일관성이고 어디서부터가 편협함이 되는가, 얼마만큼 외부의 풍경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고 얼마만큼 내부에 깊이 집중하면 좋은가, 얼마만큼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고 얼마만큼 자신을 의심하면 좋은가. 만약 내가 소설가가 되었을 때 작정하고 장거리를 달리기 시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쓰고 있는 작품은 전에 내가 쓴 작품과는 적지 않게 다른 작품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든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기까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무엇인가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는 생각은 확실히 든다. 아무튼 여기까지 쉬지 않고 계속 달려오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소설을 나 스스로도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 다음 나 자신의 내부에서 나올 소설이 어떤 것이 될지 기다리는 그것이 낙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한계를 끌어안은 한 사람의 작가로서, 모순투성이의 불분명한 인생의 길을 더듬어 가면서 그래도 아직 그러한 마음을 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역시 하나의 성취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다소 과장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기적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그리고 만약 매일 달리는 것이 그 같은 성취를 조금이라도 보조해 주었다고 한다면 나는 달리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세상에는 때때로 매일 달리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까지 해서 오래 살고 싶을까 하고 비웃듯이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내 생각이지만 오래 살고 싶어서 달리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설령 오래 살지 않아도 좋으니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은 온전한 인생을 보내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달리고 있는 사람이 수적으로 훨씬 많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든다. 같은 10년이라고 해도 멍하게 사는 10년보다는 확실한 목적을 지니고 생동감 있게 사는 10년 쪽이 당연한 일이지만 훨씬 바람직하고 달리는 것은 확실히 그러한 목적을 도와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주어진 개개인의 한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효과적으로 자기를 연소시켜 가는 일, 그것이 달리기의 본질이며 그것은 또 사는 것의 메타포이기도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의견에는 아마도 많은 러너가 찬성해 줄 것으로 믿는다. 네,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작가가 달리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썰을 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책과 별개로 그냥 말씀드린 건데 소설가 중에서도 조금 올드하다? 아니야. 옛날 기성 세대에 있는 소설가 분들이 문장이 되게 길어요. 물론 저는 이제 소설 수업을 들을 때 장문보다는 이제 중단문, 뭐 짧고 또 중간 정도의 길이를 좀 자주 써라. 장문은 이제 가끔 쓰라고 이제 교육을 받긴 했는데 실제로 그 교육을 하시는 교수님도 장문이에요. 굉장히 길어요. 제가 아까 전에 깜짝 놀랐던 게 호흡이 딸릴 정도로 문장을 읽었는데 왜 안 끝나지? 이거 문단인가? 아니면은 내가 문장을 마무리 지었던가? 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장이 한 6, 7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이 6, 7줄이 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문장이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팔품사 배우셨죠? 영어에서 주어 명사,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품사를 나누는 것이 있는데 한글도 똑같습니다. 이제 문장의 기본 요소가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뭐 보어도 있을 수도 있고 목적 보어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그 문장을 완벽하게 구성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문이라는 것, 그러니까 문장이 아닌 것은 앞뒤가 일단 안 맞는 거, 주어 서술이 반드시 돼야 돼요. 그 문장 안에서 주어 서술이 무조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과를 먹었다 라는 문장이 있으면 가운데에 뭐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사과를 맛있게 먹었다. 맛있게가 들어갔죠.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사과를 맛있게 친구와 먹었다. 이것도 괜찮은 말이죠. 근데 이게 점점 길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사과를 집에서 맛있게 친구와 가족들과 함께 먹었다. 근데 아직까진 괜찮죠. 근데 이게 6줄, 7줄까지 늘려보세요. 사과를 한적한 시골에서 먹었고, 사과를 한적한 시골에서 조용히 길을 걷던 할머니를 잠시 길거리에 세워두고 함께 먹었다. 뭐 이런 상황들을 가정해서 본다면은 장문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장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장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 길어요. 근데 여러분 말이 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어떤 생각 들어요? 지치죠. 예. 말이 길고 장황한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면 집중도 잘 안 되고 뭐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뒤돌면 까먹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근데 간단 명료하게 말하는 것은 잘 기억나요. 그리고 집중력도 좋고. 그런데 이런 유명한 작가들은 장문인데 그러니까 말을 엄청 길게 하는데 쏙쏙 잘 들어옵니다. 그걸 이제 기술이죠. 기술이고 그런 게 이제 뭐 거장이라고 하죠.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소설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책이 소설이 아니잖아요. 보면 자서전 회고록이라고 하죠. 그런데도 말이 엄청 깁니다. 이거는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읽기에는 굉장히 길다. 근데 소설도 호흡이 있어요. 제가
이제 소설 호흡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달리기 할 때 장거리 달리기 뭐 3km, 5km, 뭐 7km, 뭐 100m 달리기보다 쉽습니까? 어렵죠. 호흡도 잘 골라야 되고 굉장히 체력 소모가 심합니다. 소설책도 그래요. 그 문장들이 막 전개가 굉장히 빠르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나 순식간에 뭐 30페이지 읽었네? 40페이지? 와, 나 뭐지? 소설책 잘 읽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 소설책이 이제 문장이 짧은 겁니다. 문장이 짧고 전개가 빠르다는 것은 리듬감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장들이 간결하고 읽기가 편한 거죠. 이런 것을 이제 대중소설, 예를 들어 장르 소설이라고 하죠. 뭐 SF 소설이나 로맨스, 이런 것들. 사극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특징이 뭐냐면 재밌어요. 그냥 단순히 재미 요소고 읽기도 편합니다. 근데 문학은 왜 어렵냐면, 일단 단어가 어렵죠. 단어가 어렵다는 것은 내가 오르막길을 달리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돼요. 그리고 깁니다. 오르막길인데 엄청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소설책을 읽는데 한참 걸리고 엄청 졸린 거예요, 이게. 집중도 잘 안 되고. 그 이유가 체력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을 읽는 체력. 근데 이제 달리기도 계속 달리다 보면 체력이 늘잖아요. 그래서 문학책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지만, 이 뭐 집중도 잘 안 되지만 계속 읽다 보면은 이 문장이 엄청 길지만 집중이 잘 돼요. 그래서 책을 계속 읽어야지 이제 느는 거고요. 네. 책을 나는 좀만 읽으면 집중이 안 되더라 하는 것은, 어, 실례지만 책을 많이 안 읽으신 거예요. 네. 딱히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달리기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잘 달리고, 달리기를 잘 안 한 사람이 덜 못 달리는 것처럼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책을 읽다가 문득 저도 이제 지쳐가지고 이렇게 회포를 풀게 되었는데, 최근 들어서 저도 책을 많이 안 읽어서 이제 말도 많이 꼬이더라고요. 이 작문이라는 게. 그리고 또 체력이 지치기도 하고, 이거 왜 이렇게 길지? 이거 한 장이 왜 안 끝날까?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책을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을 내서라도 책은 항상 읽어줘야죠. 꾸준히. 좋은 내용이 참 많아요. 문학책도 그렇고, 뭐 장르 소설들도 그렇고, 그리고 뭐 드라마 대본집도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거랑 가끔씩 시도 읽으면 좋고요.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경제소설이란다. 경제학, 그리고 통계학, 뭐 건축학, 막 이런 학문이 있는 책들 있잖아요. 그런 학문 서적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학문에 깊이 파는 그 입장이 아니면,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이 직업이거나 배워야 되는 학생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는 뭐 쉽게 말하면 건축을 배운 적도 없고 법 쪽을 배운 적도 없고, 그리고 제가 뭐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배운 적이 없더라도 제3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전공을 공부하면은 되게 편하다고 해야 되나? 편한 마음으로 임하다 보니까 뭔가 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무감이나 책임감, 거기에 대해서 습득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없다 보니까 제 전공이 아니고 다른 전공 그 서적들을 읽으면은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으면, 물론 과학이나 물리학처럼 생판 뭐 원리가 가득한 책을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개론들 있잖아요. 이 개론은 이제 쉬운 책이잖아요. 아무래도 개념에 대한 내용이니까. 뭐 우주학에 대해서 저희가 개념은 모르지만 코스모스 같은 책을 읽으면은, 이게 물리학이구나. 이런 걸 연구하는구나. 뭐 생물학 같은 것도, 이런 법칙이 있구나. 신기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얇은 바다죠. 옅은 바다. 옅지만 넓은 바다. 저는 그렇게, 그래서 가끔 도서관에 가서 다른 직업, 직종, 그리고 다른 학문,
공부하면서 머리 전환을, 그러니까 머리 환기를 시킨다고 해야 되나? 그럽니다. 좀 재수없는 습관인 것 같기도 하고 듣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진짜 한 번만 한번 해보세요. 그냥 어느 날 좀 시간 내서 가지고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가지고 다른 서적, 저는 자격증 책도 보기도 해요. 심지어는 네. 진짜 관심 없는 자격증인데도 한번 봐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공무원 국어 문학, 국어 영역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궁금해요. 가서 보면은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네. 나도 한번 도전해 볼까? 이런 생각도 가끔 갖게 되고, 물론 하진 않았지만. 네, 그만큼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빠져들기 쉽고, 그리고 체력도 많이 늘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어떤 책이라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노하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책이겠구나라는 그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내용이겠네? 라는 그런 직감도 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사고력이 확실히 늘죠. 그리고 말할 때에도 좀 더 정갈하게 말하게 되고, 정돈되고, 네. 뭐 실제로 글을 또 잘 쓰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쓰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10분씩, 뭐 딱히 특정한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10분 정도 아무거나 이렇게 적어도, 그러니까 쓰는 거를, 이게 자필이에요, 자필. 자필로 공책에다가 10분 동안 이렇게 쓰는 훈련을 하면은 두뇌 회전이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기억력도 엄청 좋아지고. 뭐 이런 책 같은 거를 옆에다가 두고서 그냥 따라서 10분 동안 이렇게 쓰는 거, 그것만 해도 머리가 되게 좋다고 해요. 이제 학생들은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10분 동안 뭔가를 계속 쓰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이게 끊기기도 하고, 썼다가 뭐 끊기고, 회의하다가 뭐 쓰고 또 가만히 있고. 근데 10분 내내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 저도 학생 때만 했지 이게 직장인이 되거나 좀 시간 지나면서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못 하게 됐죠. 갑자기 라디오 마냥 이렇게 사연 읽듯이 돼버렸네요. 네, 여튼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일을 계속 진행을 해야겠는데요. 잠깐 나가서 간단한 간식도 사 먹고 와야겠습니다. 동영상은 업로드 시켜놓고. 여러분들도 오늘 즐거운 하루가 되길 바라고요.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도 많이 읽어보시고, 그런 여가 생활도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카페에 앉아서 내가 좋아하는 메뉴를 시킨 다음에 편안하게 그냥 의무감, 뭐 거기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것들 다 벗어두고, 왜냐, 내 전공이 아니니까 편하게 그냥 관찰한다는 마음으로 뒤에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말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이런 학문이 있구나 라는 것을 공부해 가면서 여유 있게 그런 시간을 갖는 거.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나오거나 힙한 음악이 나오거나,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카페에서 이렇게 여가 시간을 보낸다는 거 굉장히 가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휴가를 내서, 뭐 휴가를 낸다면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저는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도 이제 일을 하러 가야 돼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합시다. 안녕.